그녀는 지금 교도소에 있다. 불륜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범죄로 끝났다. 남편의 친구와의 관계, 아이의 가방에 넣은 흉기, 그리고 마지막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한 계획까지.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그 여자가 그럴 줄 알았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모든 건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됐으니까. 한때 그녀는 나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으며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불안이 나를 향한 질투로, 그리고 결국엔 파멸로 바뀔 줄은.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다. 한 여자가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려 한다. 가정의 균열이 어떻게 관계로 번져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끝에서 살아남았는지.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늘 평범한 남편이라고 믿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두 아이, 안정된 직장. 그게 내가 지켜야 할 전부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평온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라는 늘 불처럼 달아올랐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고 문을 닫는 소리엔 늘 짜증이 섞여 있었다. 퇴근길에 우유 한 통을 빠뜨린 날이면 식탁 위는 금세 전쟁터가 됐다. 나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말은 언제나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나는 하루 12시간씩 현장에서 몸을 굴렸다. 먼지와 시멘트 냄새가 밴 옷으로 집에 돌아와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수고했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 정태진이 다시 내 삶에 나타났다. 그는 몇 해 전 이혼을 했고 그늘진 얼굴이 안쓰러워. 나는 가끔 그를 집으로 불렀다.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던 밤이면 잠시나마 이유라의 표정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다. 이유라는 태진이만 오면 다른 사람이 됐다. 평소엔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여자가 그날만은 머리를 말리고 향수를 뿌렸다. 소파에 앉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의 옆을 차지했고 그의 말에 과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귀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다. 나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스스로를 숙였다. 설마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니겠지. 질투하는 꼴은 보이기 싫다. 그렇게 눈을 감았다. 태진은 아이들에게도 다정했다. 작은 초콜릿이나 장난감을 사오며 웃었고 겉으로 보면 좋은 삼촌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아무 눈길도 주지 않았다. 꽃은 이유라에게, 선물은 아이들에게. 그 틈에서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해 겨울, 이유라는 자주 늦게 들어왔다. 퇴근 후 친구를 돕는다는 핑계, 야근이 늘었다는 변명. 밤 9시, 10시가 넘어도 연락은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면 그녀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다. 비누 냄새가 퍼질 때마다 내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냉기가 돌았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피곤해, 그냥 도와주다 왔어.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녀의 어깨에선 낯선 공기가 묻어나왔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현실을 외면하면 진실도 사라질 거라 믿었지만 그건 더 큰 폭풍을 부르는 어리석은 믿음이었다. 그해 송년회는 예전과 달랐다. 늘 가족이 함께 새해를 맞았지만 그날 아침 이유라는 말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새해는 그 사람들이랑 보내야 할 것 같아. 아무 설명도 초대도 없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아이들이랑 집에 있을게.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밤 11시, 할인과 도윤은 잠들었다. 나는 텔레비전 불빛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 진동에 몸을 일으켰다. 현장 동료 조연수에게서 온 문자 한 통. 형,
이거 사모님 아니에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강남의 어느 라운지바. 이유라가 정태진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 위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화도 슬픔도 없었다.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도로엔 연말의 불빛이 반짝였고 차 안 라디오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 11시 반쯤 나는 라운지바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 속에 폭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서로를 안고 웃었다. 그 소음 사이 구석부스에선 아직은 얼굴 두 개가 보였다. 이유라가 정태진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세상 모든 행복이 그곳에 있는 듯 웃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귀에서는 음악이 울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오직 정적만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얼음처럼 굳은 얼굴. 정태진 역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눈을 피했다. 나는 천천히 그들 앞까지 걸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끝났어.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나는 정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둘 다 내 인생에서 지워. 오늘부로. 이유라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떼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만해. 변명은 필요 없어. 나는 바보도 피해자도 아니야. 너희가 택한 거니까 그대가도 함께 살아. 말을 마치고 등을 돌렸다. 밖으로 나오자 카운트다운이 울렸다. 10, 9, 8. 폭죽이 터지는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환호가 번졌다. 그 순간에도 내 심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15해의 결혼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짐 싸. 나가. 협상도 상담도 없어. 그 사람을 택했으면 그리로 가.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들 생각 좀 해줘. 가족을 이렇게 깨버리면. 나는 냉소처럼 웃었다. 가족을 깬 건 나가 아니라 너야. 그 남자의 무릎 위에 앉던 그날 이미 끝났어. 이유라는 생각보다 빨리 짐을 쌌다. 송년회 이후 2주도 되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나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이사 날짜, 주고받은 문자, 남겨진 흔적까지. 변호사는 이미 정리된 서류처를 내 앞에 놓았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만큼 매끄러웠다. 그녀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아마 정태진과 함께라면 새 인생이 시작될 거라 착각했겠지.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오판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다. 하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식탁에 빈자리가 왜 생겼는지, 엄마가 왜 전화를 피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도윤은 아직 어려서 물었다. 엄마 언제 와?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다른 선택을 했어. 이제 이 집엔 아빠랑 우리만 살아. 하지만 아빠는 여기에 있어. 언제나. 아이들은 울면서 내 품에 안겼고 그날 밤 그 울음이 오히려 내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후의 삶은 그저 버티는 일이었다. 아침엔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현장으로 출근해 저녁엔 빨래와 숙제까지 챙겼다. 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유라가 바랐던 건 내가 그녀 없이 주저앉는 모습이었을 테니까. 나는 끝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여줬다. 그게 오히려 그녀를 더 흔들리게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정태진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랜 친구, 형제 같던 사람은 이제 뉴스 속 이름처럼 낯설었다. 지인들의 입을 통해 들려왔다. 태진이 요즘 잘 지낸대. 이유라랑 같이 산다더라. 나는 웃었다. 그래, 그 행복 오래가길. 남의 아이들을 주말마다 챙기면서 말이야. 나는 모든 걸 끝냈다고 믿었다. 서류로도 마음으로도 이미 정리된 관계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유라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그녀에겐 또 다른 모욕이었던 것 같다. 처음엔 단순한 문제였다. 하린이가 엄마 보고 싶대. 도윤이 감기 걸렸다고 들었어. 괜찮아?
밤 12시, 새벽 1시 그런 시간에 불쑥 도착하는 메시지들. 나는 처음엔 무시했다. 그 다음엔 짧게만 답했다. 필요한 일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집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도윤 재킷을 깜빡 두고 가서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만 와. 이건 아이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지 않아.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차갑네. 그래서 내가 떠난 거야.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그 차가움이 이제는 내 평온이야. 그녀가 돌아서자 나는 곧장 일지를 꺼냈다. 날짜, 시간, 상황 모든 걸 기록했다. 문자도 저장했고 출입문 CCTV 영상도 따로 보관했다. 이젠 감정으로 대화할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마주해야 할 상대가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혼란 속으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그녀가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이밀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의 잔재가 아니라 폭력의 시작이야. 그렇게 배신의 이야기는 천천히 괴롭힘의 이야기로 변해갔다. 이유라 같은 사람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통제권을 잃으면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흔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준비돼 있었다. 그녀가 어떤 수를 써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삶은 계속돼야 했다. 이유라가 정태진과 새 집을 차렸다고 해서 내 삶이 멈춰 설 이유는 없었다. 그녀가 과거의 그림자라면 나는 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야 했다. 그 즈음 조연수가 말했다. 형, 이대로 혼자 있으면 병난다. 오늘은 나가자. 억지로 따라간 자리에서 나는 박지선을 만났다. 그녀는 요란하지 않았다. 조용했고 말보다 눈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끼어들지 않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지선은 마케팅 일을 했고 자기 일과 삶을 스스로 지탱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발로 선 사람. 그게 내겐 낯설 만큼 새로운 존재였다. 그녀와 마주 앉아 있으면 숨이 트였다. 아이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다. 하리는 지선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도윤은 보드게임을 하며 깔깔댔다. 지선은 억지로 새엄마가 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들을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그 단순한 태도 하나가 내겐 큰 위로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 주지 않았다. 이유라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밤늦게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문 열어. 잠깐 얘기 좀 하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밀고 들어왔다. 거실을 휘둘러보며 중얼거리는 목소리. 그 여자 어디 있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천천히 말했다. 여긴 내가 살던 집이 아니야. 나가. 그녀는 말 대신 싱크대 쪽으로 향해 거기에 놓여있던 머그컵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컵은 지선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 애들 앞에 아무 여자나 들이지 마. 그 소리는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차분히 응수했다. 아무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남자의 무릎에 앉던 그날 이 집에 대한 권리도 함께 버렸어.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잖아. 엄마가 둘이면. 나는 말을 자르고 핸드폰 화면을 켰다. 지금 나가.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비긴급 신고를 했다. 전 아내의 무단 침입 및 괴롭힘이라고 기록했다. 그날 밤부터 내 손에는 날짜와 시간, 상황을 빠짐없이 적은 일지가 들었다. 그 기록들은 더 이상 감정의 자투리가 아니었다.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뒤 지선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던 밤, 다음 날 아침에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섰다. 이유라가 위험한 여자를 아이들에게 노출시켰다는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침착했다. 신분증 확인, 간단한 진술 청취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전 부인께서 근거 없이 신고하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의 신고서를 작성했다. 증거는 쌓여갔다. 문자, 출입 기록, CCTV 모두가 사건 기록으로 편철되었다. 그녀가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아이들을 도구로 삼기 시작했다. 하리는 사소한 질문도 전하듯이 말했다. 엄마가 물어봤어. 지선 이모가 무슨 요리했는지,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지선 이모가 엄마 욕했는지. 도윤은 주말만 되면 말이 더듬거렸다. 아, 아빠, 엄마한테 뭐 말하면 안 되지? 그 작은 어깨가 떨릴 때 나도 분노를 삼켰다. 다음 양육 면담에서 나는 그녀를 마주했다.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묻지 마. 그건 보호가 아니라 조종이야.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나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뿐이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똑바로 말했다. 안전. 충성도 의심되는 남자와 사는 내가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입술이 바짝 굳었다. 지선, 그 여자 그 애를 끌어들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차로 향해 차문을 닫고 떠났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일지를 펼쳤다. 이제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의 싸움이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기록하고 신고하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과 상식의 전쟁이었다. 지선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일로 고생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답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참지 않아. 그 여자는 이제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어. 그 무렵부터 이유라의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 밤마다 지선 집 근처에 같은 차가 서 있다는 신고가 이웃에게서 들어왔다. SNS에는 오래된 사진의 낯선 계정들이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고, 지선은 밤마다 문을 2번씩 잠그며 불안을 숨기려 애썼다. 아이들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다. 하리는 말수가 줄었고 도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 학교 선생님의 말이 내 귓가를 때렸다. 두 아이 모두 예민해졌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말이 결국 내 결정을 재촉했다. 우리는 주말의 짧은 탈출을 택했다. 금요일 오후 차에 짐을 실었다. 양평까지 2시간 남짓. 아이들은 신이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선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장난을 건넸다. 그날 밤은 몇 달 만의 평온이었다. 다음 날 점심 우리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 피크닉 테이블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녀 이유라였다. 팔짱을 끼고 마치 여기가 자기 자리인 양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우리를 꿰뚫고 있었다. 심장은 철렁했지만 나는 표정을 고정했다. 아이들에게 낮게 말했다. 지선 이모 옆에 있으렴. 그리고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이들을 납치했지? 몰래 이런 데 데리고 오면 되는 줄 알아? 그 목소리에 캠핑장은 한동안 적막해졌다. 나는 낮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번 주는 내 양육권 주간이다. 내 허락은 필요 없어. 여기서 나가라. 그녀는 지선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고함쳤다. 그 여자 때문에 애들이 혼란스러워. 그리고 갑자기 도윤에게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내밀어 그녀를 막았다. 그만해.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 다른 캠퍼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캠핑장 관리인이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양육권 서류를 꺼내 보였다. 관리인은 서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인께서는 지금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유라는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고 거짓 울음으로 주위를 흔들었다. 내 아이들을 돌려줘. 저 여자가 내 자리를 빼앗았어. 하지만 관리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진 발언을 남기고 차로 향해 떠났다. 우리는 캠핑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하리는 계속해서 엄마가 왜 그랬어를 반복했고 도윤은 지선 손을 놓지 못했다. 그날 밤 모닥불이 꺼질 즈음 도윤이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엄마는 밤에 올까? 그 질문이 내 가슴을 갈랐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차로 돌아오는 길,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집 앞을 보고 경악했다. 현관문과 창문에는 말라붙은 계란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웃들은 어젯밤 이유라 차가 한동안 동네를 맴돌았다고 전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합시다.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신고서, CCTV, 목격자 진술 모두 정리해냈다. 그 문서 더미는 나의 방어막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결단과 기록의 연속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지를 더 촘촘히 썼다. 날짜와 시간, 목격자,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모든 증거는 언제든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나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주는 내 양육권 주간이야. 내 허락은 필요 없어. 지금 돌아가. 하리는 지선의 손을 꽉 잡았고 도유는 내 뒤로 숨어들었다. 그 모습을 본 이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봐, 애들이 널 무서워하잖아. 그 여자 때문에 혼란스러워. 그녀는 지선을 향해 손가락을 내질렀다. 지선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아요. 얘들아, 차로 가자.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나가자. 이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내 애들한테 손대지 마. 그녀는 갑자기 달려들어 도윤의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그만해.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캠핑장 주변이 술렁였고 다른 캠퍼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유라는 울부짖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 남자가 애들을 빼앗았어요. 저 여자는 날 대신하려고 해요. 순간 캠핑장 관리인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유라는 곧 눈물을 거두며 떨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엄마예요.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준비해 둔 양육권 서류를 꺼내 보였다. 법적으로 이번 주는 제 양육 주간입니다. 그녀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서는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이유라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나 이 애들 없이 안 나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 그럼 경찰을 부르지. 경찰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그녀의 얼굴이 일순 무너졌다. 너 후회할 거야. 아이들 마음을 독살시키고 있어. 하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도유는 지선 품에 얼굴을 묻었다. 가슴이 뜨겁게 일었지만 나는 침착했다. 관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나가시든지 보안팀과 함께 기다리시든지 선택하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유라는 이를 악물고 차로 걸어갔다. 그리고 먼지와 함께 사라졌다.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도윤이 물었다. 아빠, 엄마 밤에 또 오면 어떡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짐을 쌌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과 창문에는 말라붙은 계란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웃이 말했다. 어젯밤 그 여자분 차가 한참 돌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녀는 캠핑장에서 나간 뒤 곧장 우리 집으로 온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세요. 며칠 뒤 법원 판결은 신속했다. 사진, 신고서, 진술서 모든 것이 그녀의 폭주를 증명했다. 법원은 이유라에게 명령했다. 나와 지선,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포함 전면 연락 금지.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다. 그녀가 멈추지 않는 한 이 평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서류를 받은 그날 나는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정말 끝났을까? 그녀도 이쯤에서 멈출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유라는 단념하지 않았다. 이번엔 고함도 감정 폭발도 없었다. 대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그날은 양육교대가 있는 금요일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평화로운 교환 시 예외 조항을 두었다. 그래서 늘 중간 지점인 마트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교환했다. 그날도 겉보기엔 평범했다. 이유라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웃었다. 사람들의 눈이 닿는 자리였기에 그녀는 친절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할인을 안아 올리고 도윤의 점퍼 지퍼를 올려주더니 책가방 좀 볼게요. 숙제 챙겼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라며 가방을 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그런 식으로 사소한 트집을 잡곤 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그녀는 가방 속에 무언가를 넣었다. 월요일 아침 현장에서 일하던 내게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학부모님, 도윤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이 나와서요. 지금 교내에서 조치 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차를 세우자마자 곧장 학교로 달려갔다. 교장실 안, 도윤은 울다 지친 얼굴로 할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 안 넣었어. 진짜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방 안에는 커터칼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메모 한 장. 이건 그녀에게서 멀리 두세요.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아봤다. 이유라의 필체였다. 그 특유의 알짜, 느슨한 고리체. 십수년간 같은 식탁 위에서 수없이 봐온 그 글씨였다. 나는 교장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아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양육 교대 중에 가방을 열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할인이 조용히 덧붙였다. 금요일에 엄마가 가방 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접근 금지 명령, 증거물, 사건 경위 모두 기록에 남겼다. 경찰은 가방과 메모를 증거물로 수거했다. 그날 밤 지선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비공개.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아이들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을 방치했다면서요? 조심하세요. 짧은 통화. 하지만 누군지 너무나 분명했다. 지선은 전화를 끊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음 날 아침 아동보호전담기관 CPS 직원들이 집을 찾아왔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부주의로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신고입니다. 나는 일지를 내밀었다. 모든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보낸 신고예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괴롭힘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확인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날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파괴 그 자체라는 걸. 담당 조사관은 침착했다. 집 안을 둘러보고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도윤은 주저하지 않았다. 엄마가 칼을 가방에 넣었어요. 할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관은 모든 진술을 기록한 뒤 말했다. 이건 명백히 양육 분쟁 악용 사례입니다. 결과는 허위 제보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떠난 후 거실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할인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왜 그래? 내가 묻자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엄마가 계속 이러면 우리 아빠 편이랑 엄마 편 중 하나를 골라야 해?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아니, 편을 고를 필요 없어. 이건 어른들의 싸움이고 책임은 어른이 져야 하는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선은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여자가 이런 식으로 흔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포기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신고 기록을 정리했다. 날짜, 시간, 담당 경찰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며칠 후 변호사는 긴급 양육권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아동의 가방에 흉기를 넣은 건 명백한 아동위험행위예요. 판사가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이유라는 여전히 연극을 멈추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다. 그건 박지선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야. 할인에게는 귓속말로 말했다. 그 여자 조심해. 너희 아빠도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이들까지 세뇌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잘랐다. 위험한 건 너야, 이유라. 그 말 한 줄로 오랜 어머니의 인내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이틀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직 커터칼을 누가 넣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신고들과 함께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명확한 패턴이에요. 계속 기록을 남기세요. 곧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집착이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집착, 지선을 파괴하려는 집착, 자신의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광기였다. 그리고 그 광기가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뜻밖의 사람 정태진의 전 아내 최비올라에게서였다. 정태진의 전처 서유라였다. 이혼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녀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문을 열기 전부터 주저함이 느껴졌다. 만나야겠어요. 이유라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기도 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우리는 도심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유라가 찾아올 리 없는 곳이었다. 식당 안, 서유라는 수척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 손에 쥔 종이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입을 열었다. 정태진이 연락했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한대요. 이유라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다. 무서워한다고요? 네. 이유라가 박지선을 미행하고 있었대요. 메모장에 지선 씨의 출퇴근 시간, 장 보는 장소, 만나는 사람까지 전부 기록했어요. 심지어 회사 앞에서 몇 시간씩 차 안에 앉아 있었다고.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정태진이 도망치려 하니까. 이유라가 협박했대요. 나 떠나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이상한 짓 했다고 신고하겠다. 말이 끝나자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런 말도 했대요. 지선 그 여자가 차 사고라도 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러고는 웃었다네요. 순간 형광등 아래 공기가 싸늘해졌다. 커피잔을 쥔 손끝이 떨렸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기록을 내밀었다. 스토킹, 흉기, CPS 허위 신고, 협박, 그리고 새로운 증언. 담당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정태진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 여자는 밤마다 박지선 씨 집 주변을 돌았어요.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고 노트에다 그녀의 생활 패턴을 정리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그러나 이제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가 차로 나무에라도 들이박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리고 뒤이어 터져 나온 짧은 웃음소리.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형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건 농담으로 들리지 않네요.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녀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날 바로 영장이 떨어졌다. 경찰은 이유라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 안에서 서유라가 말한 노트들이 그대로 나왔다. 지선의 출퇴근 시간, 내 집 주변 지도, 몰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차 안에서는 금속 야구 방망이와 지선의 일정표가 인쇄된 종이가 발견됐다. 그녀는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지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여자가 내 가족을 훔쳐갔어. 너희 모두 날 질투하는 거잖아. 이웃들이 몰려 나왔고 그녀는 발길질을 하며 바닥을 차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와줘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내가 데리러 갔을 때 하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엄마 감옥 가요? 도윤은 그냥 자기 잘못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진실을 말했다. 엄마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선택을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내 탓이 아니야. 지선은 충격을 받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로 말했다. 이걸로 내가 떠날 거라면 난 틀렸어. 나는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이 모든 걸 견뎌냈고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 며칠 후 이유라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더 엄격하게 조정했다. 이제 그녀는 우리 집과 지선의 집, 아이들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전자적인 연락, 가짜 계정 생성, 위치 추적 등 모든 접촉이 금지됐다. 법정에서는 그녀가 점점 더 무너져 갔다. 변호사를 2번 해고했고 결국 스스로를 대리하기 시작했다. 판사에게 음모론을 늘어놓고 내가 모두를 세뇌시켰다고 외쳤다. 양육평가관은 감독하에 방문과 상담, 심리평가를 권고했다. 법원은 그녀가 그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모든 연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완전히 배제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할인의 복통은 사라졌고 도윤은 밤새 잠을 자며 오줌을 싸지 않았다.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아이들이 엄마를 물어보긴 했지만 그건 희망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 질문 같았다. 나는 축하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 다만 오랫동안 먹구름 아래 살아온 느낌에서 벗어난 것뿐이었다. 그러나 끝난 건 아니었다. 재판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유라는 패배를 인정할 타입이 아니었다. 나는 경계를 유지했다. 양쪽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일지는 매일 업데이트했다. 지선의 회사는 잠시 재택근무를 허락해줘서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하곤 했다. 전쟁을 원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안전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유라는 통제권을 원했다. 나와 아이들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내 삶을 지시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런 내가 아니었다. 예전처럼 소리만 질러도 무너지던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체포 후 약 6개월 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의 분위기는 이혼 재판이나 접근금지 신유와는 전혀 달랐다. 검사는 증거 상자를 들고 나와 하나씩 놓기 시작했다. 내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제는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식의 문제 아닙니다. 증거는 길게 이어졌다. 지선에게 걸려온 가짜 신고 전화들, 미행 기록, 아동보호전담기관 방문 기록, 도윤 가방에 심어진 커터칼, 차 안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녀가 몰래 적어둔 수첩들 모두 공개됐다. 그날 법정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다. 정태진이 남긴 녹음 파일이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차갑고도 익숙했다. 나는 턱을 꽉 깨물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배심원들은 내 표정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충분했다. 냉정하고 계산된 말투, 그리고 끝에 섞인 웃음소리. 그건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증거였다. 정태진도 증언대에 섰다. 그를 동정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엔 옳은 일을 했다. 그는 법정에서 말했다. 그녀는 제가 떠나면 스토킹을 제 탓으로 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짓을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의 인생도 이미 무너졌다는 걸. 서유라 역시 증언했다. 이유라가 자신의 집착을 숨기지 않았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까 두려웠다고.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유라의 차량에서 발견된 금속 야구방망이, 박지선의 회사 주변이 표시된 지도, 그녀의 필체로 원형 표시가 되어 있던 출입구와 주차장 메모. 법정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유라의 변론은 한심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변호사 2명을 해고하고 결국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모두가 나를 음모에 빠뜨렸어요. 그 남자는 거짓말쟁이에요. 그 여자는 날 유혹해서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판사는 여러 번 경고했다. 피고인, 법정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아이들은 다행히 증언대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학교 상담 교사가 출석했다. 그는 도윤의 악몽과 할인의 불안 증세를 언급하며 이유라의 행동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했다. 그 말에 배심원 몇 명은 고개를 떨궜다. 2주간의 심리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다. 유죄, 스토킹, 괴롭힘, 아동위험행위 모두 인정됐다. 선고는 신속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리치료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의무 이수, 그리고 양육권과 면회권은 전면 박탈.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그녀의 보호 관찰 기간까지 연장했다. 출소 후에도 접근 금지. 전화, 메시지, 온라인 접촉 모두 불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라가 폭발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그 여자가 내 가정을 빼앗았어. 죽어도 용서 안 해.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 앞에 끌어냈다. 수갑이 채워진 손, 울부짖는 목소리. 그게 내가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았다. 하리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건 엄마의 몫이야. 우리가 해줄 일은 없어. 도윤은 말했다. 그럼 내 생일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솔직히 답했다. 엄마는 치료가 먼저야. 하지만 너희는 이제 안전해. 그 후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다. 하리는 학교 친구들과 웃으며 숙제 이야기를 했고 도윤은 밤마다 잠을 푹 잤다. 집 안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 지선은 끝까지 단단했다. 한 번도 어우트매춤을 꺼낸 적이 없었다.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녀는 내 옆에 서 있었고 그게 모든 증거였다. 우리는 결국 함께 살기로 했다. 거창한 약속도 눈물도 없었다. 다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걸 덮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이유라는 지금 교도소에 있다. 18개월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을지 몰라도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아이들, 연인, 자유, 그리고 자신이 만든 환상까지. 나는 한 권의 바인더를 꺼내 정리했다. 경찰 신고서, 접근 금지 명령, 양육권 변경 서류.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 정도면 이제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한 번 무너진 신뢰가 얼마나 깊은 균열을 남기는지. 이유라가 출소한 뒤 나는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CCTV, 출입 기록, 모든 증거는 여전히 정리된 채로 내 서재에 있다.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실수를 한다면 그 즉시 제출할 준비가 돼 있었다. 가끔 친척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니? 나는 단호히 답했다. 필요한 건 엄마라는 이름이 아니라 안전한 삶이야.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문을 잠그는 일이다. 그녀가 언젠가 진심으로 치료를 받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때쯤엔 감독하에 면회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세상 밖에 머물러야 한다. 한강을 건너며 창밖을 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유라는 나를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자유도, 가족도, 이름도. 반면 나는 남은 것들로 다시 삶을 세웠다. 아이들의 웃음, 지선의 손길, 그리고 조용한 집 안의 평화. 어쩌면 이게 진짜 복수일지도 모른다. 상대의 몰락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빛을 되찾는 것. 나는 마지막 서류철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녀는 나를 잃었고 나는 나를 되찾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